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뉴스7 충북 시작합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원전기술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 7건을 체결했습니다. 또 100년 동행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3국 방산 공동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2달 만에 또 공개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오늘 구속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10년 넘게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론스타 측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는데 론스타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에 이어 송전선로 설치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충북 곳곳에서 송전선로와 관련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인공지능과 원전기술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다양한 협력을 명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제3국 공동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나란히 걸린 길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대통령궁으로 들어옵니다. 국빈 방문에 맞춰 최고 예우를 갖춘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약 1시간가량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ويسعدني أن نلتقي اليوم مقدرا حرصكم بأن تكون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محطة الأولى في زيارتكم للمنطقة.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원자력 신기술, 우주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 7건이 체결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내건 공동선언문 발표에도 합의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선 UAE와 제3국 공동수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뒤 파병 아크 부대 장병 격려를 끝으로 UAE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건물을 찾아가 대장동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사흘째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 오늘은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대장동 비리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장동 일당을 수천억 원대 부동산 부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민생에 써야 할,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항명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이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을 감찰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적 같은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이 승산이 없다며 소송을 반대해놓고는 이제와 숟가락을 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처음으로 김 여사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오늘 구속기로에 놓입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법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 회색 코트에 수영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오늘 재판은 법원에 제출된 서면 증거를 들여다보는 서증조사. 다만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되면서 중계는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오후 재판에서 김 여사는 계속 잠이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임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간이 침대를 두고 서증조사를 듣도록 조치했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오늘 구속기로에 놓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과 특가법상 독고손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김 씨는 어머니 최은순 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고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김 여사 매관 매직 의혹의 핵심 증거들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어머니 최 씨는 김 씨와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재고를 요청한 기억이 있다며 대통령 입장이 돼보면 다를 거라는 취지로 내가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변호인이 동석을 주장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대기 명령을 받고 퇴정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6조 원대 배상 소송에서 완패한 론스타가 실망을 나타내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단심제 불복 절차도 없어 번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이번 패소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한국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게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론스타에 대한 4천억 원 규모 배상 판정 취소 신청에서 한국이 이긴 건 지난 판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이전 판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지만 한국 규제기관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의 추가 법적 대응 방침에도 이번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우리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는 단심제로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안을 새로 다투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중재 절차는 단심제입니다. 론스타가 다시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정 번복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모두 앞선 국제투자 분쟁 소송 과정에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끄집어내 총력전을 벌인 만큼 새롭게 다툴 만한 사실관계도 사실상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여 원의 과징금을 체납해 올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문에서 개인 최대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처럼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고액 상습 체납자 만여 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최강호 기자입니다. 지방세 등의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문의 올해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최 씨는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 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27억 3천여만 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고도 자신이 아닌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처럼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해온 체납자 만여 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9,100여 명이었고 최은순 씨처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1,400여 명이었습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체납 금액이 가장 높은 체납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살 최모 씨로 담배 소비세 324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자 관련 정보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텍스와 각 지방정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예금이나 적금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조만간 출시됩니다. 종합투자계좌인데요. 이게 어떤 상품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송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투자계좌 등 기업금융에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에 제도를 도입했는데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나온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종합투자계좌 IMA입니다. I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굴린 뒤 수익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비슷하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과 비슷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상품이면서 예적금 이상의 금리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개별 IMA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입하면 증권사는 예탁금을 모아서 통합 운용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투사는 고객이 맡긴 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써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 손실을 종투사가 떠안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일반 고객을 상대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 기업금융의 실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데다 원금이 보장되는 특성이 있어 예금이나 적금에 몰려있던 안전투자 자금이 증권사로 옮겨갈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안에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대형 증권사도 종투사 인가를 잇따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영동과 제천에서 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미 설치된 지역엔 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는데요. 갈등을 풀 출구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영동 지역 주민과 군수, 군의장 등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송전선로와 개폐소 시설에 반대하면서 2시간 넘게 시위에 나선 겁니다. 2031년까지 전북 장수에서 영동, 옥천까지 8개 시군에 걸쳐 345kV, 58.5km의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돼서입니다.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와 송전선로 지중화, 선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 산단지구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가는 과정에 지금 지방은 하나의 식민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동군에서만 송전선로 경유지로 영동읍과 용화면 등 읍면 5곳이 개폐소 설치 지역으로 양강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송전설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영동군 의회에 이어 영동군도 최근 대응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관계기관에 전달도 하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설로 갈등은 제천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에서 제천을 거쳐 강원 원주로 이어지는 78km의 345kV 송전선로 사업 계획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과거 댐이나 송전선로 등 국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입지 선정 심의 과정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겁니다. 수도권을 위한 정책인 건 알지만은 그래도 뭔가 피해만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해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 은닉 의혹 등을 받는 KT에 대해 경찰이 오늘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KT 판교 사옥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KT 서버 폐기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하셨습니다. KT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KT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색은 오늘 오전부터 약 8시간가량 판교와 방배사옥 등 3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판교 사옥에는 내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 보안실이 있고 방배사옥은 해킹 의혹을 받는 원격 상담 시스템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앞서 KT는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원격 상담 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론 해당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9월 18일에야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신고했는데 이미 8월 1일부터 13일 사이 해당 서버는 폐기된 뒤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 총괄자인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T 측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각종 아동학대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살피고 보호할 충북의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 실상과 과제를 팩트체크 K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7월 2살, 3살 난 아들 둘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석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유기 방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성학대까지. 아동학대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충북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00여 건에서 2022년 800여 건, 지난해 1,100여 건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대응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000건에 달했고 올해도 10월 기준 928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1,2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고작 8명 뿐입니다. 한 명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50건의 2배가 넘는 140여 건의 사례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현장 출동부터 조사, 피해 아동 보호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 원칙을 지키기도 어렵고 업무 과중으로 이탈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실제 충북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이 근무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들의 체력 소모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인력 부서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동 상담과 사례 관리를 맡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도 충북은 19명으로
정부의 권고 기준보다 9명이나 부족합니다. 아이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제대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 이들의 전문성도 높여야 전문 인력과 보호시설을 확충해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바꿀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고 과제를 짚어보는 KBS의 특집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지방 소멸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충북의 상황은 어떤지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제조업 근로자는 올 상반기 기준 20만 1,000명으로 전체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 결과입니다. 최근 제조업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 기술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하던 일을 점차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충북의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KBS가 고려대학교 연구팀과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를 분석했습니다. 각각의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들이 있어요. 그 역량과 기술들을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 충북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면 강원, 경북 등과 함께 지역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큰 5개의 시도로 꼽혔습니다. 제조업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일자리가 집중된 탓입니다. 여러 산업이 상대적으로 고루 발달한 서울, 대전 등은 일자리 소멸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충북의 11개 시군 가운데는 음성군과 진천군, 증평군의 일자리 대체 위험이 가장 컸고 청주시가 가장 적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기술 집약형 제조업이 중부권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근로자들도 떠나는 지역 소멸의 악순환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한 산업 혹은 한 업종에 치중된 그런 개발 전략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거에서는 조금은 더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일자리 대체나 지역 소멸 등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면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도시에서 숲이나 공원 등 자연 녹지와 인접한 지역을 이른바 숲세권이라고 하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인데 숲이 많은 지역일수록 천식 환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은 숲속 공기 중에 사는 다양한 곰팡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아파트와 숲이 어우러진 서울 도심 속 공원입니다. 운동이나 산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다양해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습니다. 10분 거리야. 진짜 어디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걸 누리니까 심신으로도 참 안정되고 좋아요. 여기 오면은요, 진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이번에 이제 정기검사 가서 폐기능 검사를 했더니 폐기능이 많이 좋아졌다. 고려대 의대 연구팀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 공원 등 숲이 많을수록 천식 환자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19곳의 숲이 있는 서대문구는 인구 1000명당 16.7명이 천식 진료를 받았지만 숲이 36곳 더 많은 강남구는 같은 기간 7.1명으로 절반 이하였습니다. 비결은 숲속 공기에 있습니다. 도심 숲에 사는 다양한 곰팡이 미생물이 인체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을 15%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림 근처에 있는 곰팡이들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는 좀 더 유익한 균종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희한하게도 염증의 감소가 일어나는 마치 약을 넣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이제 좀 더 강하게. 청소년 113만 명을 분석한 경희대 의대 연구에서도 녹지가 많은 지역에 살수록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숲속 미생물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제천 도심에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전락했던 건물이 20년 만에 철거됩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제천 도심 주택가에 아파트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상단엔 건물을 올릴 때 쓰던 작업용 철제 구조물이 녹슨 채 방치돼 있습니다. 2005년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전체 11층 가운데 9층을 짓다 만 채 벌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경매와 소송에도 복잡한 권리 관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일대가 우범지대로 전락해 제천시가 한때 협의 매수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소유주와의 보상가 협의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보기가 싫잖아요, 우선 지역 자체가. 뒤에 산도 좀 있고 뭐 건물 때문에 그 짓다가 말았으니까 짓다가 말았으니까 좀 불편이 많죠. 20년째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흉물 아파트가 철거됩니다. 2년 전 국토교통부의 정비 선도 사업에 선정돼 제천시가 강제 수용 권한을 갖게 돼서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제천시가 지난 4월 감정가 32억 원의 소유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10억 원을 더 들여 내년 3월까지 철거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점을 고려해 구조물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직 좀 구체적으로 정해진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도행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시설이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만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 옛 공설운동장 자리에 복합체육공간인 야현체육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야현체육센터는 연면적 7,100제곱미터 규모의 수영장과 헬스장, 청소년 댄스 연습실 등을 갖췄는데요. 센터 주변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음수대 등을 갖춘 공원도 조성됐습니다. 충주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에 센터를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주거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샛들 마을 사업으로 내년에 수산면 오티리가 사업 대상인데요. 지붕 개량과 집수리, 빈집 정비 등을 지원하고 소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는 2016년 영서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도시와 농촌마을 12곳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충주시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자원봉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취약계층 집수리와 복지시설 지원, 환경정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특히 자원봉사 휴가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봉사 참여를 늘리고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존속 협박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아동을 응급 입원시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 위기가정 6곳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경찰발전협의회, 새마을금고 충주시 협의회 등과 협약해 관련 치료비 지원기금 1,5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뒤흔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전염병이 출몰하며 언제 또다시 팬데믹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 현장을 보도기획 K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충주의료원. 일상은 회복됐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때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내원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일간 이제 집 안에서 안방에서 강제로 이제 격리를 당해가지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힘들었죠. 가족들이 걸릴까봐, 저 때문에 걸릴까봐 참 염려도 많이 했죠. 이 의료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평상시엔 공기 순환기로 사용하다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음압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모든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요. 이제 감염병이 예상 못하는 시기에 오게 되면은 그에 대비해서 응급실을 포함해서 중환자실, 일반 병실에 환자가 차단해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의료 제품을 내놓기 위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기 순환기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비상시에 이제 음압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쟁력이다. 실내 공기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바이러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음압 환기 시스템은 이 회사의 대표 제품입니다. 감염 환자 이동 시 완벽하게 격리해 2차 감염 차단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압 캐리어는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안정성과 유용성을 보증하는 KGMP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 에어프레임 기반의 음압 캐리어는 외부 디스플레이어로 실시간으로 압력을 조절하고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5분 이내로 돼서 아주 간편하게 설치를 할 수 있고 가볍고 그다음에 여기 프레임이 에어로 돼 있어가지고 환자가 탑승한 채로 CT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음압 격리 휠체어는 감염 환자 이동 시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필수 의료 장비 중 하나입니다. 이동형 음압실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며 고성능 필터를 장착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누워서 이동이 어려우시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감염병에 이제 의심이 된다거나 감염병에 이제 감염이 되셨을 때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 의료 현장뿐 아니라 감염병 환자가 자택에 격리됐을 때 유용한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인 비대면을 고려한 기술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고 필요한 물품을 넣어주거나 안전하게 접촉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넣어줄 수 있는 것.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끝났지만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위기를 대비하는 기술력을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못지않는 더 강한 또 병원 전염병이 도래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이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또 저희 목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며 달라진 우리의 삶과 주위의 환경들.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일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충청북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대 기존 연구시설 용지 5만 2천여 제곱미터가 복합용지와 학교시설 용지로 변경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복합용지에는 2032년까지 국립노화연구소와 기숙사, 창업기업 입주시설 등을, 학교시설 용지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을 추진합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트레일 청주 구간이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개방된 탐방로에는 청주시 문이면 소전리에서 마동리 일대 16km 구간입니다. 동서 트레일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부터 경북 울진군 망향전까지 57개 구간 849km에 달하는 장거리 숲길로 정부는 2027년 초 모든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영동군의 합동위령제가 어제 영동문학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위령제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열린 것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영동군은 앞으로 위령제를 정례적으로 여는 등 민간인 희생자 추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도쿄 하계 청각 장애올림픽 유도 종목에 출전한 증평 출신 서은지 선수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서 선수는 지난 16일 여자 57kg 이하급에 이어 어제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증평에서 나고 자란 서 선수는 선천적 청각장애에도 지난해 세계 농아인 유도 선수권 대회와 올해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연이어 은메달을 땄습니다. 오늘도 추우셨죠? 오늘 청주 아침 기온 0도선에 그쳤고요. 그 밖에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풀리겠습니다. 특히 한 자릿수대에 머물던 청주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면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북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2도, 충주와 음성 영하 3도, 제천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와 괴산 13도, 제천은 1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어서 막바지 가을 정취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